발표하면서 일군의 젊은 영화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버지 영화는 죽었다. 우리는 새로운 영화를 믿는다라는 이런 선언을 내면서 새로운 영화를 좀 만들어냅니다. 독일 정부의 뭐 국고 지원도 받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흐름이 지속되지 않고 그 쇠물결의 바람은 바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로 넘어가는데 1960년대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다큐와 연관된 어떤 일종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영화 역사를 하다 보면 장편 극영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큐에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레니 리펀슈탈의 경우라든지 아주 극소수를 이해하고는. 그런데 1960년대 시네마 베리테, 이른바 이 베리테는 진실이니까 영화 진실. 이거는 사실 이제 러시아의 키노 프라브다라는 용어를 옮긴 건데, 말 그대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담는다라는 데에서는 그냥 다 동일합니다만은, 뭐라 그럴까요. 다큐에 담기는 피사체만 철저하게 진실되게 담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들고 찍기로, 그 인물을 가까이 찍곤 했었는데, 근데 시네마 베리테 일련의 영화들을 보면은, 인터뷰에서 찍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좀 모순이 빚기도 하고, 이것의 미국 형태가 다이렉트 시네마라는 겁니다. 직접 영화. 다이렉트 시네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용어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1960년대에 이러한 일련의 다큐 흐름이 있었구나 정도로 하고, 이것이 영화의 쇠물결과 맞물리면서 다큐의 쇠물결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쇠물결 중에 미국에서도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는 제가 있었습니다. 뉴 아메리칸 시네마. 1967년에 두 편의 영화가 일대 미국 사회를 경악해 합니다. 하나가 아서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이클 니콜스의 졸업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바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오늘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그 졸업, 이 두 편의 영화, 그리고 이지 라이더, 와일드 번치 같은 일련의 영화들이 나와서 헐리우드에서도 쇠물결이 이제 도래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영화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협의의 개념은 1960년대 초에 미국 아방가르드 진영에서 만들어졌던 일련의 영화들을 가리키는데, 자, 그러면 1970년대는 뉴 할리우드 시대 또는 뉴 블록버스터 시대가 열린 10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내셔널 시네마 중에서는 독일이 부상해서 아주 각광받았던 시대였다라는 것.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좀 나올 거예요. 바로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그죠? 조스, 1975년. 이 조스는 헐리우드의 박스오피스를 새로 쓰죠. 그 다음,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1977년. 훗날 이제 에피소드 1, 2, 3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이거는 에피소드 4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가 바로 헐리우드의 새로운 블록버스터 시대를 여는 거죠. 그 전까지 있었던 블록버스터와는 다른 블록버스터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만한 많은 이름들이 이 시기에 나옵니다. 대부 모르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시죠? 1971년 2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이때 벌써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택시 드라이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있겠다. 마틴 스코세지. 요즘도 영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이 손잡고 영화를 많이 찍고 있는데, 마틴 스코세지 택시 드라이버, 또 우디 앨런의 애니홀, 로버트 알트만의 내시빌 등등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1970년대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다 나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할리우드의 무비 브래츠, 영화강들이라고 칭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대학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서 영화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영화가 훨씬 지적이죠. 바로 누벨바그의 아메리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 저먼 시네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8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벨바그처럼 저예산이었습니다.
훨씬 더 저예산이었어요. 평균 3분의 1 정도였대요. 누벨바그에. 그런데 이들은 그 누벨바그보다 훨씬 더 진지했습니다. 훨씬 더 진지했고 기본적으로 매체와의 유희, 매체와의 장난 이런 거는 즐기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독일이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나치즘이라는 과거의 청산, 그다음에 가스타르바이터,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오늘날 지금 한국도 지금 가스타르바이터,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1970년대에 서독을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였습니다. 또 테러리즘 문제가 있었죠.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영화화한 그런 대표적인 그 영화들을 바로 우리가 통칭해서 뉴저먼 시네마라고 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 보기가 힘들죠. 독일 특유의 관념론의 어떤 그런 진지한 사회의식과 그다음에 저예산성 이런 것이 결합되면서 영화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운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벨바그와는 달리 이들의 영화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드의 영화였고 관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80년대에 한국에서 태동되는 영화 시네필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뉴저먼 시네마였다라는 것. 사실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연관성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영화 우리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1980년대, 70년대 말 뉴저먼 시네마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빈 벤더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양철북. 폴커 슐렌드로프의 양철북은 1979년에 칸네 영화제에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과 더불어 칸네 영화제 황금종상을 거머쥐죠. 네? 그리고 그 영화는 80년대에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상까지 거머집니다. 그러면서 그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양철북은 그 뉴저먼 시네마가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저도 80년대 초에 독일 문화원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바로 뉴저먼 시네마의 세례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도 바로 그 세례 영향이었고요. 자, 80년대 이후의 영화를 특징 짓는 한마디, 탈중심입니다. 탈중심. 무슨 얘기냐?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중심이 여러 개 또는 중심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서구권, 아시아권 많은 나라의 영화들, 즉 변방으로 칭해졌던 일련의 영화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이죠. 홍콩, 중국, 대만. 합해서 3중국 영화입니다. 홍콩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홍콩 누아르 뭐 얘기합니다만 또 중국은 중국 제5세대. 장이모가 붉은 수수밭으로 1988년에 베를린 황금검상을 받죠. 그리고 첸카이거의 태양거리는 1993년에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와 더불어 칸 황금종상을 거머쥡니다.